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우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 2라운드 AC 밀란과의 경기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1차전에선 소문에 비해 그다지 먹을 게 없었던 잔치였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급 자원들을 다수 잃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 결과는 밀란의 플랜 B 전력이 유나이티드의 그것보다 강하다는 것이었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복귀했습니다. 질라탄이 돌아왔고 포그바가 돌아왔습니다. 부상에서 갓 복귀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완전한 기량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전술 승부의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진 셈입니다. 이 경기에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선 경기 시간과 장소입니다. 경기는 밀란의 홈 산시로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5시 치러지는 경기죠. 심판진은 전부 독일의 심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심은 펠릭스 브리이 심판, VAR 심은 마르코 프리츠 심판입니다. 브리이 심판은 분데스리가 심판 중에선 굉장히 관대한 편에 속하는 심판이고 그만큼 휘스를 부는 경우가 적은 심판이지만 어디까지나 분데스리가 기준일 뿐 프리미어리그의 심판 평균과 비교해보면 엄격한 축에 속하는 심판입니다. 칼같이 판정을 내리는 독일 심판의 특성을 유의하며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죠. 여담으로 이 심판은 한때 큰 화제가 되었던 키슬링 유령골 당시 해당 경기를 관장하던 주심이기도 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시즌 현재까지 UEFA 주간대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우위에 있다고 봐도 좋겠죠. 지난 1차전에선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막판 카에르의 동점골로 유나이티드가 원정 득점을 내준 상태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죠.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진출 경우의 수를 보면 우선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0대0으로 무승부 시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밀란이 2대2 이상으로 무승부를 거둘 시 마찬가지 룰을 통해 유나이티드가 진출하게 되고 1대1 무승부로 정규 시간이 끝나면 연장 승부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최근 5경기 양팀의 활약상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꾸역승이긴 했지만 어쨌건 부상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쳤던 웨스트햄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무팽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밀란은 주말 나폴리와의 세리에 경기에서 차라노울루, 레비치, 테오 에르난데스가 부상 복귀하였지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기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그럼에도 부상자들이 대거 복귀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은 지난 1차전 프리뷰에서 다뤘듯 백중세입니다. 1차전 무승부를 더해서 총 11경기에서 양팀 서로 5승씩을 챙겨가고 무승부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가 치러질 밀란의 홈 산시로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나이티드의 경우 가장 최근의 원정 경기였던 2009-2010 시즌 산시로 원정 경기에서 단 한 차례 이겼을 뿐 나머지 4번의 원정에선 전부 패배했었습니다. 매치슈로 넘어가보죠. 유나이티드는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1차전 홈 경기를 치르고 만약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경우 최근 8번의 유럽 대항전 본선 대진에서 6차례 탈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2004-2005 시즌에 밀란도 기여한 바가 있죠. 1차전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르고도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에 이 징크스를 과연 깰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의 최근 이태리 원정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통산 이태리 원정 성적을 모두 따지면 5승 3무 10패로 상당한 열세이긴 하지만 최근 2차례 이태리 원정에선 모두 승리를 거둔 채 잉글랜드로 돌아갔는데요. 그 상대는 각각 2009-2010 시즌의 밀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시즌 전의 유벤투스였습니다. 세리에 7공주 시절을 기억하는 세리에 팬들의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변화일 것 같네요. 앞서 경우에서 다뤘듯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넣어야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 가능하고 일정 문제를 고려한다면 연장 승부까지 가야 하는 1대1 무승부도 달갑지 않죠. 2골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밀란은 유로파리그로 한정 지어보면 최근 홈 경기에서 다소 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최근 유로파리그 9차례 홈 경기에서 단 한 차례밖에 클린시트가 없는데요. 이번 시즌의 스파르타 프라하전을 제외하고 모든 홈 경기에서 실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3차례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는 6실점을 거뒀었는데요. 유나이티드가 과연 원하는 대로 다득점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018년 11월 전 소속팀인 스포르팅 소속으로 득점한 이후 유로파리그 원정 7경기에서 7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회에서 이보다 많은 원정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없고 오직 릴의 유스프 야즈즈만이 7골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브루노가 이 기록에 골을 추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브루노는 지난 시즌 8골로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팀의 부상자 및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밀란은 부상 복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나폴리전에서 테오, 차라노르, 레비치가 복귀했고 핵심 자원인 질라탄과 베나세르 역시 이번 경기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주키치와 칼라브리아 역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출전 가능성이 있고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로마놀리와 사무 카스티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문제없이 출전 가능합니다. 파파엘 레앙이 이번 경기 대비 훈련에서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부상이 의심되는 것 정도가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네요. 유나이티드 역시 부상 복귀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스쿼드의 공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반더백과 포그바는 이번 경기 원정 명단에 들면서 복귀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카바니는 끝내 원정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샬과 바이 역시 원정 명단에서 빠졌죠. 쇼레티레는 U23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남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포그바가 복귀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밀란이 대부분 주전급 자원들을 복귀시킨 것에 비해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다수 자원을 잃은 상황이므로 결장자 명단을 놓고 보면 밀란이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란은 다수 부상자가 복귀한 만큼 풀 전력에 가까운 스쿼드가 구성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복귀 선수들의 컨디션 및 경기 감각 회복 여부에 따라서 여러 위치에서 예상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라탄이 몸 상태가 100% 상황이 아니라면 레비치가 해당 위치에서 출전하고 그 자리에 크루니치나 카스티에오 혹은 디아즈가 출전할 수 있고 베나세르의 위치에는 컨디션을 고려하여 지난 경기처럼 메이테가 출전할 수 있겠죠. 칼라브리아의 부상 회복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 시즌 칼라브리아가 밀란의 핵심 중의 핵심인 만큼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마 출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지난 경기 교체처럼 칼룰루가 출전하게 되겠죠. 유나이티드는 포그바가 복귀한 만큼 이전에 자주 활용했던 좁혀선 4-2-2에 가까운 대형 구성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밀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대해서 3선 이상으로 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경기에서 끌려갔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특히 보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이 판가름 나는 만큼 아마 주전 자원들이 지난 경기와 달리 다수 스쿼드에 포함될 것이며 대표적으로 루크쇼 그리고 프레드가 각각 텔레스와 마티치가 채웠던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음은 밀란의 전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지난 1차전 프리뷰에서도 개략적으로 다뤘었던 만큼 이번 영상에선 특히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경기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밀란은 평소 넓은 4-2-3-1 대응을 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주전들이 다소 복귀하면 이 방식을 능동적으로 차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유의 빠른 템포와 과감한 박스한 진입 역시 자주 볼 수 있겠죠. 질라탄이 나오게 될 경우 밀란은 39세 질라탄의 기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비 상황에서 차라놀루의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질라탄이 공이 없는 지역의 볼란트를 마크하고 차라놀루가 공이 있는 지역의 볼란트를 마크하면서 측면으로 공이 나갈 때 압박을 전개하는 형태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질라탄의 체력적인 부분을 안배하면서 동시에 높은 위치의 강한 압박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방 지역까지 물러날 경우에는 차라놀루가 미드필드 라인에 가세하고 질라탄 혼자 전방에 남아 역습 전개를 대비하게 되죠. 공이 밀란의 소유인 상황에선 밀란은 전반적으로 빠른 전개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라놀루가 처진 위치까지 이동해 빌드업 작업을 도우면서 킥력을 살려서 전개의 아울렛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만약 차근차근 전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방의 질라탄을 향한 롱볼 전개를 자주 활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홀드업이 가능한 질라탄의 존재로 인해 측면 자원들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며 볼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차라놀루가 가세해서 좌우 측면으로 뿌리는 패스나 혹은 박스 안으로 직접 붙여넣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 박스 안의 공격수에게 과감하게 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인 차라놀루의 킥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양팀의 현상을 고려할 때 우선 홈팀 밀란의 핵심 선수는 캐시에입니다. 지난 경기 캐시에는 양팀을 통틀어서 충분히 세 손가락 안에는 손꼽힐만한 활약상을 펼쳤습니다. 마티치를 만나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여파도 없잖아 있다고 얘기해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프레드의 출격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캐시에가 중원 싸움을 얼마나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가 경기 항방을 가릴 여지가 큽니다. 마티치와는 달리 프레드는 과감하게 전개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유형의 선수이기에 일단 프레드의 전개를 내버려두면 앞선의 포그바와 브루노가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겠죠. 밀란은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 역할 수행의 핵심이 될 선수는 단연 캐시에입니다. 물론 선수단 전반에 부상 복귀자가 많은 밀란의 현 상황상 컨디션이 아직 완전치 않을 수 있는 부상 복귀자들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선수 역시 캐시에이죠.
반면 유나이티드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브루노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한창 좋았던 시기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유나이티드에서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과연 누구일까를 따졌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될 선수는 당연히 브루노입니다. 볼을 쥐고 대신 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포그바가 이탈하면서 브루노가 혼자서 여러 역할을 맡아야 되다 보니 기세가 한풀 꺾였었는데 포그바가 복귀하면서 이번 경기 합류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브루노의 이번 경기 활약선을 크게 기대해볼 수 있겠죠. 특히 중앙 지역에서 볼 배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브루노가 상대의 압박을 피해 측면으로 빠져나가 거기서부터 경기를 뒤집는 변수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데요. 포그바가 복귀한다면 브루노는 마음 편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차전 프리뷰에서 밀란의 부상자 명단과 우리 일정을 보고 단순히 승리로는 충분치 못하고 다득점 대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만큼 주전 전력들이 다소 복귀한 밀란은 절대로 쉽지 않은 상대이고 유나이티드는 웨스트햄, 레스터시티로 이어지는 힘겨운 일정의 와중에 다시금 그들을 원정에서 만나게 되었죠. 포그바가 복귀한다는 점에서 스쿼드의 문제점을 다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분명 찾았고 소샤르 감독 역시 지난 경기에서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주전 자원들을 다수 기용하면서 우세를 점하고자 할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경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